63세의 한부모 어머니. 30년 전 어린 아들을 지키기 위해 그녀는 맨몸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던 남편에게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이제 그녀는 아들의 성대한 결혼식을 위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한복을 맞추고 기쁨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기나긴 고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기다린 것은 아들의 비수 같은 한마디였습니다. 어머니 혼자 상석에 앉아 계시면 모양 빠져요. 결혼식엔 그냥 오지 마세요. 30년의 헌신이 어째서 결혼식에 당당한 참석 자격조차 얻지 못하게 된 걸까요? 30년의 세월이 모양 빠진다는 가벼운 세 글자에 송두리째 부정당했을 때 이 어머니는 눈물로 타협했을까요? 아니면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단호한 방식으로 자신의 존엄을 되찾았을까요? 인생 치유 방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이 사연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이라는 저울 위에서 은혜와 체면, 과연 무엇이 더 무거운 걸까요? 함께 지켜보시죠. 제 이름은 최혜평, 올해 63입니다. 평생을 한복 만드는 재봉사로 살았습니다. 제 두 손이 만져본 옷감이 제가 먹어본 쌀보다 많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손에 들고 있는 이 옷감처럼 무겁고 이렇게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은 없었습니다. 여기는 인사동의 오래된 한복점입니다. 가게 안에는 늘 은은하고 기분 좋은 백단향이 감돕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비춰보았습니다. 몸에 걸친 짙은 녹색 한복은 제가 직접 고른 최고급 명주로 만들었습니다. 그 색은 마치 해질녘 한강의 물결처럼 고요했습니다. 옷에 수놓인 봉황도 장인 선생님께 부탁해 한 땀 한 땀 수놓은 것입니다. 너무 화려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다고 무게감을 잃어서도 안 됐습니다. 아들 결혼식에서 입을 옷이니까요. 저는 혼주이지 않습니까? 가게 주인인 춘자 씨는 오랜 제 친구입니다. 그녀는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혜평아, 이걸 누가 신랑 어머니로 보겠어. 신랑 누나라고 해도 믿겠다. 저는 웃으며 옷자락에 보이지 않는 주름을 폈습니다. 마음이 든든했습니다. 이날을 위해 저는 30년을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던 한부모 엄마에서 오늘날 아들을 위해 번듯한 결혼식을 차려줄 수 있는 당당한 어머니가 되기까지 이 길은 너무나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가게 문에 달린 풍경이 갑자기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주 급하고 무거운 소리였습니다. 돌아보니 아들 지민이었습니다. 녀석은 마치 폭풍처럼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굴에는 참을 수 없다는 듯한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지만 약혼녀 경희 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시선은 제 몸에 걸친 한복에 곧장 꽂혔습니다. 그 눈빛에는 감탄은커녕 혐오감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는 차갑고 딱딱했습니다. 저는 반응할 틈도 없이 무의식적으로 치맛자락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 위에 놓인 자수를 똑똑히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이것 봐라. 이 봉황자수가 얼마나 고운지. 결혼식 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녀석은 한 걸음에 다가와 제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저는 그저 난폭한 힘을 느꼈을 뿐이고 제가 그토록 아끼던 한복은 제 손에서 순식간에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녀석은 그것을 아무렇게나 내던졌습니다. 짙은 녹색 명주 한복은 마치 광풍에 휩쓸린 낙엽처럼 허공에서 힘없이 홀을 그리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초라한 녹색 덩어리가 되어서 말입니다. 제 마음도 그 옷과 함께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민아, 너 입술이 떨려 제대로 된 문장 하나를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바닥에 떨어진 옷은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니, 옷은 준비 안 하셔도 돼요. 결혼식엔 그냥 오지 마세요. 뭐라고?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상석에 앉아 계시면 너무 어색하잖아요.
녀석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마치 제게 아주 사소한 일을 통보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고 계시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아버지랑 화영 이모님은 오랫동안 함께 하셨으니 두 분이 나란히 서시는 게 모양새가 좋죠. 모양새라는 단어가 송곳처럼 제 심장을 깊숙이 찔렀습니다. 저는 옆에 있던 옷걸이를 붙잡고서야 겨우 몸을 가눌 수 있었습니다. 춘자 씨는 옆에서 입을 벌린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온 세상이 순간 소리를 잃은 것 같았습니다. 제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한 걸까? 지민의 눈빛은 너무나 차갑고 낯설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익숙해서 저는 순식간에 30년 전 어느 차가운 비 내리던 밤으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때 지민이는 겨우 3살이었습니다. 고열에 시달리며 제 품에서 아기 고양이처럼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당시 제 남편이었던 김영호가 물건을 부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자기가 깨지는 날카로운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그는 부동산 개발로 돈 좀 벌더니 사람이 변했습니다. 제가 촌스럽다고 자기 수준을 못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그는 화영이라는 여자를 집에 데려왔습니다. 저와 아들 앞에서 버젓이 말입니다. 저는 아직 젊었고 지기 싫어하는 오기가 있었습니다. 이혼은 해주겠지만 재산은 반반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함께 일군 것이라고요. 제 저항은 끝없는 다툼과 폭력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장 심했을 때 그는 끓는 주전자를 제게 던졌습니다. 뜨거운 물이 어깨에 쏟아졌고 살이 타들어 가는 고통에 품에 안은 아이를 놓칠 뻔했습니다. 그는 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차갑게 서서 지금의 지민과 똑같은 눈빛으로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최혜평, 네가 하루 버티면 난 하루 너를 팰 거다. 넌 참을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아들은 못 참을걸. 그 순간 저는 정말로 두려워졌습니다. 저 자신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품에 안기니 작고 무고한 생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타협했습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민의 양육권만 원했습니다. 저는 녀석을 안고 얇은 옷 한 벌만 걸친 채 그 비가 쏟아지는 밤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의 비는 마치 한 번도 그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오늘까지 계속 내렸습니다. 이 한복점 안에 내렸습니다. 제 인생을 흠뻑 적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짙은 녹색의 초라한 덩어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것은 한 어머니의 평생의 자부심과 기대였습니다. 이제 그것은 저기 저렇게 차갑고 부서진 채로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그 한복점을 빠져나왔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두 다리에 천근만근 쇠를 단 것 같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너무나 무거워 거의 들어올릴 수 없었습니다. 춘자 씨가 뒤에서 계속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혜평아, 혜평아.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는 순간 겨우 버티고 있던 숨이 모두 터져나와 버릴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길거리에서 그대로 주저앉아 버릴 것 같았습니다. 바깥바람은 조금 찼습니다. 얇은 옷깃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인사동의 붉은 벽돌거리를 따라 목적 없이 걸었습니다.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마치 폭설에 덮인 황야 같았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고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마치 스스로의 의지가 있는 듯 저를 익숙한 골목길로 이끌었습니다. 골목 끝에는 오랜 친구 옥분이 운영하는 찻집 마음 쉼터가 있었습니다. 찻집은 작았고 화려한 장식도 없었습니다. 소박한 나무 탁자 몇 개와 그윽한 차향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게 이곳은 이 시끄러운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유일하게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옥분이는 계산대 뒤에서 찻잔을 닦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녀는 행주를 든 손을 허공에서 멈추고는
잠시 멍하니 있었습니다. 세상 인심을 꿰뚫어보는 그녀의 눈은 제 얼굴에 단 2초 머물렀을 뿐인데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던 일을 내려놓고 저를 가장 안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키 큰 녹색 화초들로 가려진 구석 자리였습니다. 그곳은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위해 오미자차를 한 주전자 내왔습니다. 이것은 제 수십 년 된 오랜 습관입니다. 올 때마다 늘 이 차만 마셨습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찻잔을 데우고 차를 우려냈습니다. 호박색 찬물이 자사오 주둥이에서 우아한 곡선을 그리며 작은 찻잔에 부어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며 그윽한 향과 함께 제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금도 온기를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제 손발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한기가 실처럼 피어올라 손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찻잔 속의 차가 뜨거움에서 미지근함으로, 그리고 마지막 온기마저 서서히 잃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옥분도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아 작은 향로에 단향을 피우고는 수노턴 테이블볼을 꺼내 다시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성격을 잘 압니다. 마음에 일이 있을 때는 시끄러운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요. 저 혼자 조용히 있게 해주는 것이 힘내라, 슬퍼하지 마라는 100마디 말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요. 시간은 그렇게 1분 1초 흘러갔습니다. 마치 저 향로의 향이 소리 없이 타들어가며 희미한 향기만을 남기는 것처럼요. 찻집에는 가끔 단골 손님들이 드나들었고 옥분과 조용히 나누는 대화 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두꺼운 유리벽을 사이에 둔 것처럼요. 제 세계에는 눈앞에 식어가는 차 한 잔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지민의 결혼식을 위해 저는 한강변에서 가장 전망 좋은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곳의 야경이 아주 아름답다고 들었습니다. 창문마다 남산과 한강의 석양이 한눈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지민이 처음으로 약혼녀 경희 씨를 데리고 왔을 때 휴대전화 속 사진을 보여주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결혼식은 꼭 화려하게 해야 한다고요. 금융권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상사들이 모두 올 것이니 체면을 구기면 안 된다고요. 녀석의 체면을 위해 저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통장을 꺼냈습니다. 제 노후를 위해 준비해둔 연금이었습니다. 그 비싼 계약금을 치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날이 기억납니다. 호텔 직원이 웃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아드님을 정말 아끼시네요. 네, 저는 녀석을 아낍니다. 제 평생은 마치 이 한 가지 일만 할 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저와 지민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녀석의 대학 졸업식 날이었습니다. 학사모를 쓰고 늠름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제 어깨에 팔을 두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장에서 막 달려온 참이었습니다. 물 빠진 낡은 작업복을 입고 얼굴에는 기름기가 약간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녀석에게 작게 속삭였던 것을 기억합니다. 엄마가 옷도 못 갈아입고 와서 창피하지? 하지만 녀석은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분이 우리 엄마야. 세상에서 제일 대단한 엄마. 그때 녀석의 미소는 따뜻했습니다. 겨울의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차가운 화면 위를 미끄러졌습니다. 연락처에서 아들 결혼식 호텔이라고 저장해둔 번호를 찾았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습니다. 젊은 여성의 상냥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수변 경관 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목소리는 저 자신이 놀랄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혜평이라고 합니다. 다음 달 28일 고지민 씨 결혼 연회 예약을 취소하려고요. 상대방은 분명 당황한 듯
몇 초간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더욱 조심스러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최 여사님, 혹시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예식일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아서 지금 취소하시면 계약서에 따라 계약금 2천만 원은 환불이 어렵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알고 있었죠. 그것은 제가 언젠가 병들어 움직이지 못하게 될 때 간병인을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제 남은 인생의 버팀목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괜찮은 이 계약대로 처리해 주세요. 네, 여사님. 그럼 이쪽에서 정식으로 취소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전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아주 가벼운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아주 평범한 일을 처리한 것처럼요. 그 순간 제 가슴을 짓누르던 숨막히게 하던 커다란 돌덩이가 아주 조금 옮겨진 것 같았습니다. 아주 조금이었지만 저는 분명히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된 것을 느꼈습니다. 비록 들이마신 공기는 여전히 차갑고 쓰라렸지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맞은편에서 술을 놓던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었습니다. 나 이제 가볼게. 조심히 가. 그녀도 그저 그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눈빛에는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한 기색이 더해졌습니다. 저는 찻집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겨울 초저녁 거리로 돌아왔습니다. 화려한 불빛이 켜지고 차들이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온통 번화한 풍경이었습니다. 제가 60년 넘게 살아온 이 도시는 지금 이 순간 너무나 낯설게 보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뒤로 찻집의 나무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제가 앉았던 나무 탁자 위에는 저를 위해 내어진 오미자차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차는 이미 완전히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 없는 조각상처럼요. 창밖의 가로등 불빛이 낡은 창문을 통해 바닥에 희미한 노란빛을 드리웠습니다. 공기 중에는 낡은 냉장고의 낮은 작동음만이 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열쇠가 자물쇠 구멍에 들어가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고 거실 불이 탁 소리와 함께 켜졌습니다. 눈부신 빛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눈을 찌푸렸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녀석의 뒤에는 단아하고 아리따운 약혼녀 경희 씨가 서 있었습니다. 지민의 얼굴은 험악했습니다. 마치 폭풍우가 오기 전에 하늘 같았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손에 든 서류 가방을 현관 신발장 위에 쿵 소리가 나게 내던졌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무슨 짓을 하신 거예요? 녀석은 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목소리에는 억누를 수 없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호텔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결혼식을 취소했다면서요. 지금 뭘 하고 계신지 아세요? 지금 심술 부리시는 거예요? 경희 씨는 뒤에서 어색하고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민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 씨, 그러지 마요. 어머님께서 아마. 지민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를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녀석의 두 눈은 불타는 두 덩어리 불처럼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저를 협박하시는 거예요? 제가 상석에 못 앉게 했다고 일을 이렇게까지 망쳐야겠어요? 저는 조용히 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분노로 일그러진 그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마음은 고요했습니다. 마치 바닥이 보이지 않는 깊은 우물처럼 고요해서 더 이상 한 점의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 결혼식은 원래 이 엄마가 아들을 위해 준비한 마음이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엄마가 참석할 자격조차 없다면 그 마음도 당연히 사라지는 게 맞겠지. 그 결혼식은 이제 나와 상관없는 일이 된 거다.
지민은 제가 이렇게 대답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녀석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몇 초 후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마치 화가 나서 말을 잇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녀석을 보고 있었지만 생각은 멀리 떠다녔습니다. 2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우리는 아직 구로구의 좁고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녀석을 먹여 살리기 위해 저는 낮에는 공사장에서 철근을 묶고 밤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감을 받아와 집에서 일했습니다. 집에 있던 낡은 재봉틀은 제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수많은 기나긴 밤을 저와 함께 보냈습니다. 지민은 아직 어렸고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저는 포대기로 녀석을 등에 업고 일했습니다. 녀석은 정장 제 등에 기대어 드르륵 드르륵 하는 재봉틀 소리 속에서 잠이 들곤 했습니다. 가끔 한밤중에 깨면 작은 손으로 제 옷을 꼭 붙잡 어린 목소리로 묻곤 했습니다. 엄마, 왜 앉아? 저는 늘 페달을 밟으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이 옷들 다 만들면 내일 우리 지민이 우유 사줄 돈이 생기거든. 그 시절은 고됐습니다. 너무 고돼서 깊은 밤이면 혼자 몰래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의 잠든 얼굴을 볼 때마다 어떤 고생도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녀석이 중학교에 다닐 때 학교에서 학부모 총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늦게까지 일을 서두르다 허둥지둥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작업복도 갈아입지 못했고 머리카락에는 색색의 실밥 몇 가닥이 붙어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저는 녀석이 몇몇 친구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녀석은 저를 보고 망설였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녀석을 창피하게 만들었나 싶었습니다. 몸을 돌려 숨으려던 찰나 녀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녀석은 손을 뻗어 제 머리카락에 붙은 실밥을 부드럽게 떼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반짝이는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크지도 작지도 않지만 주변 친구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요. 엄마, 고생하셨어요. 녀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습니다. 마치 제게 엄숙한 약속을 하는 것처럼요. 기다리세요. 제가 나중에 꼭 열심히 공부해서 돈 많이 벌어서 엄마 호강시켜 드릴게요. 그 말, 그 약속은 한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안이자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기대어 모든 힘든 세월을 견뎌냈습니다. 엄마, 제 말 듣고 있는 거예요? 지민의 참을성 없는 고함이 돌덩이처럼 날아와 저를 추억의 깊은 우물에서 거칠게 깨웠습니다. 저는 정신을 차리고 눈앞에 말끔한 양복을 입고 화가 난 이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녀석이 정말 제 머리에서 실밥을 부드럽게 떼어주던 그 아들일까요? 경희 씨는 옆에서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가와 제게 물 한 잔을 건네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우선 물 한 잔 드세요. 분명 무슨 오해가 있었을 거예요. 지민 씨는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하지만 지민은 경희 씨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컵에 든 물이 쏟아져 제 바짓단을 적셨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어. 넌 아무것도 몰라. 이 일은 내가 알아서 처리할 거야. 그렇게 말하고는 녀석은 뒤돌아 나가버렸습니다.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경희 씨는 제게 미안하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는 서둘러 녀석을 따라 나갔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고 집안은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바짓단에 젖어 점점 번져가는 물자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평생을 다해 사랑하고 키운 이 아들이 이제는 이렇게나 낯설어졌습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정말 이렇게 당연하게 짓밟려도 되는 것일까? 지민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무서울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저는 이 폭풍이 잠시 지나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 아들은 어릴 때부터 영리했습니다. 직접적인 충돌은 양쪽 모두에게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녀석은 더 현대적이고
더 교묘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보지도 만지지도 못하지만 저를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변화는 이웃들의 눈빛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낡은 아파트에 살고 있어서 이웃들과는 늘 얼굴을 마주치며 지냈습니다. 수십 년을 알고 지낸 사이라 누구네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다음 날이면 아마 온 동네가 알 정도였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장을 보러 나갈 때 3층에 사는 김 여사님을 만나면 그녀는 늘 반갑게 저를 붙잡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혜평 씨, 오늘 어디 시장 가? 아들 참 효자야. 저번에 보니까 양손 가득 뭐 사들고 왔던데.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그날 아침 제가 장바구니를 들고 계단을 내려가다 또 김 여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 얼굴의 미소가 잠시 굳었고 눈빛을 피했습니다. 평소처럼 살갑게 인사하는 대신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서둘러 제 옆을 지나쳐갔습니다.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다음은 맞은편에 사는 이씨 아저씨였습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베란다에서 화초에 물을 주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보면 창문 너머로 최 여사님, 좋은 아침 하고 외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제가 나가는 것을 보면 조용히 몸을 돌려 자신의 화분을 돌보는 척 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아주 미세했습니다. 제가 예민하지 않았다면 아마 전혀 눈치채지 못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상처 입은 동물처럼 주변 분위기에 유난히 민감해져 있었습니다. 저는 뒷말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시장에 두부를 사러 갔을 때 가게의 아주머니가 두부 무게를 달면서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아이고, 아드님 곧 결혼한다면서요? 젊은이들은 자기 생각이 있으니까 우리 어른들이 좀 놓아줘야 할 때도 있죠? 공원에 산책을 갔을 때 십수년간 함께 라인 댄스를 추던 동네 언니들이 제가 다가가는 것을 보고는 원래 활기차던 대화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그들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고 분위기는 어색해졌습니다. 저는 남들이 제 면전에서 비난하는 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평생 살면서 무슨 험한 말을 안 들어봤겠습니까? 제가 두려운 것은 이런 수군거림, 동정적이면서도 비판적인 그 눈빛들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보이지 않는 벽처럼 사방에서 서서히 저를 향해 다가와 저를 혼자만의 세계에 고립시켰습니다. 저는 이 말들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옥분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굳은 얼굴로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게 내밀었습니다. 혜평아, 이거 좀 봐봐. 그것은 제가 모르는 네이트판이라는 웹사이트였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무슨 일이 생기면 익명으로 글을 올려 하소연하고 위로받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글이 하나 올라와 있었습니다. 제목은 우리 엄마 공주병 때문에 제 결혼식 망치려 해요였습니다. 글은 익명의 계정으로 올라왔습니다.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모든 세부사항이 바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글 속에서 그는 자신에게 한부모 어머니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을 힘들게 키워주셨고 어머니께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통제욕이 너무 강해서 모든 일에 간섭하려 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자신이 결혼을 하려는데 어머니가 사소한 일로 기분이 상해서 결혼식을 취소하겠다고 협박하여 자신을 약혼녀와 처가댁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글은 아주 교묘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어조는 억울함과 어쩔 수 없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자신을 효자이지만 가족의 정에 얽매인 피해자로 묘사했습니다. 아래에는 많은 젊은이들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어떤 어른들은 정말 소통이 안 돼요. 통제욕 강한 엄마가 제일 무서움. 어머니가 님 결혼하면 자기가 더 이상 중심이 아닐까봐 저러는 거 아니에요? 관심받고 싶어서 그런 일로 결혼식을 취소하다니 너무 감정적이네요. 저는 휴대전화를 든 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드디어 그 이상한 눈빛들, 그 등 뒤의 수군거림이 어디서 왔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 아들, 녀석은 주먹으로 저를 때리지 않았습니다. 욕설로 저를 욕하지도 않았습니다. 녀석은 그저 제가 절대 찾을 수 없는 구석에 숨어서 진실과 거짓이 뒤섞인 이야기 하나로 저를 손쉽게 비이성적이고 문제 있는 늙은 여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녀석은 제 평생의 헌신을 통제욕으로 축소시켰고 제 상처받은 마음을 관심받고 싶은 행동으로 왜곡했습니다. 그 글은 보이지 않는 독침처럼 제 살갗 깊숙이 밝혔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처럼 피가 나고 아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항상 그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건드리기만 해도 뼛속까지 아팠습니다. 그 후로 밤마다 저는 완전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지민이 했던 말들, 인터넷의 그 익명의 댓글들이 마치 쫓아낼 수 없는 모기떼처럼 귓가에서 윙윙거리며 떠나지 않았습니다. 통제욕, 공주병, 감정적, 관심병. 저는 60평생을 살면서 이런 단어들이 저와 관련될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 인생은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아들을 위해, 생계를 위해. 언제 제가 제 자신을 위해 존재한 적이 있었던가요? 저는 뒤척이며 마음이 고양이가 가지고 논 털실 뭉치처럼 엉망이 되었습니다. 실마리를 찾을 수도 정리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몇 번이고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최혜평, 너는 정말 그런 사람이니? 너의 사랑은 정말 부담이었니? 너의 관심은 정말 그의 인생을 통제하고 싶었던 것뿐이니? 결국 저는 잠과의 싸움을 포기했습니다.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갔습니다. 텔레비전 장식장 맨 아래 칸에 놓여 얇은 먼지가 쌓인 오동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익숙하고 차분한 나무향이 피어올랐습니다. 상자 안에는 금은보화도 부동산 등기 서류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가 수년간 유일하게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간직해온 것만이 있었습니다. 몇 권의 두꺼운 낡은 앨범이었습니다. 저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꺼냈습니다. 마치 세상에 다시 없는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요. 저는 거실 바닥에 앉아 창밖으로 들어오는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첫 번째 앨범을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앨범 첫 장에는 이미 빛이 바랜 흑백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아직 앳된 얼굴의 젊은 여자가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에는 할머니 꽃무늬 포대기로 곤히 잠든 아기가 엎여 있었습니다. 여자의 눈썹 사이에는 피로가 감춰져 있었지만 카메라를 향한 눈빛은 밝고 미래에 대한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와 갓돌이 지난 지민이었습니다. 그때는 김영호가 막 우리를 떠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사진 속 제 젊은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때의 저는 참 어리석었습니다. 스스로 노력하기만 하면 아들에게 완전한 세상을 줄 수 있다고 믿을 만큼 어리석었습니다. 저는 한 장 한 장 조용히 넘겨보았습니다. 시간도 마치 이 사진들을 따라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 장은 제가 이미 걸을 줄 아는 지민을 업고 옷감이 가득 쌓인 봉제 하청 공장 문 앞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서울의 여름은 찜통처럼 더웠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돈을 더 벌기 위해 옷감을 한 보따리 받아왔습니다. 지민이 혼자 집에 있으려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업고 갔습니다. 녀석의 작은 머리가 제 어깨에 기대어 있었고 땀이 제 옷을 흠뻑 적셨습니다. 하지만 녀석은 착하게도 울지도 떼쓰지도 않고 그저 이 시끄러운 세상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또 다른 한 장은 신림동의 작고 비좁은 겨우 5평 남짓한 옥탑방에서 찍은 것이었습니다. 방은 아주 작아서 여름에는 사람을 구워버릴 듯 덥고 겨울에는 뼛속까지 시렸습니다. 사진 속 지민은 나무 상자 몇 개로 만든 작은 책상에 엎드려 희미한 등불 아래에서 고개를 갸웃거리며
열심히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바로 옆바닥에 앉아 같은 등불 빛에 의지해 머리를 숙이고 낡은 재봉틀을 밟고 있었습니다. 그 재봉틀은 제가 할부로 전당포에서 돈을 빌려 산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자를 먹여 살린 전부였습니다. 재봉틀에 드르륵 드르륵 하는 소리가 우리 모자의 그 시절 유일한 배경음악이었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넘기다 보니 제 손가락이 선명한 색상의 단체 사진 위에서 멈췄습니다. 지민의 대학 졸업식 날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 녀석은 빳빳한 검은 학사 가운을 입고 사각모를 쓰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연기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금박 졸업장을,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어깨를 다정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제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찬란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부천의 봉제 공장에서 퇴근했습니다. 사장님이 갑자기 급한 주문을 추가해서 저는 점심도 거르고 정오까지 일했습니다. 녀석의 졸업식에 제 시간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시동을 걸 때마다 검은 연기를 내뿜는 낡은 오토바이를 타고 먼지를 뒤집었으며 학교까지 달려갔습니다. 저는 사람들 속에 서서 말쑥하게 차려입고 부모님이 좋은 차로 데리러 온 녀석의 친구들을 보았습니다. 사실 마음속으로는 자격지심이 들었습니다. 저는 물 빠진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소매 끝은 해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오느라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심지어 미처 정리하지 못한 흰 실밥 몇 가닥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제 자신이 더럽고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울리지 않는 침입자 같았습니다. 구석에 숨어 원래는 나서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민이 먼저 저를 보았습니다. 녀석은 인파를 헤치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러고 와서 창피하지? 하지만 녀석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뻗어 제 머리카락에 붙은 실밥을 부드럽게 떼어주었습니다. 그 동작은 깃털이 스쳐 지나가는 것처럼 부드러웠습니다. 그리고 녀석은 저를 친구들 앞으로 데려가 저를 더 꽉 껴안았습니다. 녀석은 고개를 돌려 웃고 떠들던 친구들에게 제가 들어본 적 없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크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내가 소개할게. 이분이 우리 엄마야. 세상에서 제일 대단하고 제일 예쁜 엄마. 햇살 아래 녀석의 미소는 손에 든 졸업장의 금빛 글자보다 더 눈부셨습니다. 그때의 그 아들, 저를 세상의 전부로 여기던 그 아들, 저를 자랑스러워하던 그 아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걸까요? 눈물이 마침내 끊어진 진주 목걸이처럼 더 이상 참을 수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한 방울 낡은 사진 위에 떨어져 세월의 흔적을 번지게 했습니다. 저는 그 두꺼운 앨범을 끌어안고 새벽이 오기 전 가장 깊은 어둠 속에서 혼자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제 억울함 때문에 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세월의 고생 때문에 운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고생은 이미 익숙해졌습니다. 저는 한때 착하고 따뜻했던 제 아들이 사라진 것을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체면을 따지고 겉모습을 중시하는 이 세상에 삼켜져 버린 것을요. 눈물이 모두 마르고 가슴에 시큼함만 남을 때까지 온 뒤에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 더 이상 이렇게 있을 수는 없어. 가난은 견딜 수 있다. 외로움도 견딜 수 있다. 주변의 모든 이상한 시선도 견딜 수 있다. 하지만 내 평생의 헌신과 사랑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손에 짓밟히고 추한 농담으로 왜곡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거짓말이 다른 사람들 눈에는 유일한 진실이 되게 할 수는 없다. 복수는 필요 없다. 그건 너무 추하다. 나는 그저 나 자신을 위해, 한때 아들을 업고 공장을 누비던 젊은 엄마를 위해, 졸업식에서 아들이 자랑스럽게 소개했던 어머니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존엄을 되찾아야 한다. 나의 진짜 인생을 되찾아야 한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에 눈물 자국을 힘껏 닦았습니다.
제 마음속에 하나의 결정이 섰습니다. 분명하고 단호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서랍에서 편지지 한 묶음과 가장 아끼는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 편지의 수신인은 단 한 명일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진실을 알아야 할 가장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 지민의 약혼녀, 단아하고 교양 있어 보이던 그 경이라는 아가씨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우체국에 가서 그 갈색 종이 봉투를 등기 우편으로 붙였습니다. 수신인의 주소와 이름은 며칠 전 지민과 경희 씨가 청첩장을 가져왔을 때 봉투에 인쇄되어 있던 이경이었습니다. 저는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썼습니다. 편지를 붙이고 나니 제 마음은 오히려 안정되었습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씨앗을 뿌리고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기다리는 것뿐인 것처럼요. 무엇이 자랄지 열매를 맺을지는 하늘에 달려있기도 하고 그 흙 자체가 척박한지 비옥한지에 달려있기도 하니까요. 그 후 며칠간 날들은 평온하게 지나갔습니다. 지민에게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고 다시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젊은이들의 웹사이트에 올라왔던 글도 잠잠해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댓글은 없었습니다. 세상은 마치 원래의 질서를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했습니다. 경희, 그 아가씨는 편지를 받았을까? 그 사진들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저는 편지에 지민에 대한 나쁜 말은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한 맺힌 여자처럼 아들의 죄를 일러바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제 자신을 불쌍하고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그저 편지지에 아주 차분하게 썼습니다. 경희 양에게 저는 지민이 엄마입니다. 갑작스럽게 편지를 드려 방해가 되지 않았기를 바랍니다. 봉투 안의 사진들은 지민이 어릴 적 우리 모자의 소소한 일상입니다. 힘들었지만 참 따뜻했던 세월이었습니다. 이제 녀석이 자라서 경희 양처럼 착하고 다정한 아가씨를 만나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엄마로서 마음속으로 정말 기쁩니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늙고 가난해서 꾸밀 줄도 몰라 어쩌면 정말 번듯한 결혼식에 설 자격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정말로 자기 아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의 지민이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분의 영원한 행복을 빕니다. 최평 올림. 편지는 짧았습니다. 아마 몇 분이면 다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짧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없는 사진들이 글자보다 수천 수만 배 더 많은 이야기를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똑똑하고 교양 있는 아가씨입니다. 이것들을 보고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인터넷에 그 이야기를 믿고 이 모든 것이 또 다른 어머니의 감정적 협박 수단이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그 빛바랜 사진들 속에서 지민의 입에서 나온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어머니의 모습을 짜맞추게 될까요? 저는 몰랐습니다.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호수의 반응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단호하고 맹렬했습니다. 잔물결이인 것이 아니라 거대한 파도가 일었습니다. 다만 그 파도는 저를 향해 덮치지 않았습니다. 직접 돌을 던진 그 사람에게로 곧장 향했습니다. 이를 경과는 나중에 제 마음이 많이 진정된 후에 옥분이가 맞춰서 전해주었습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경희 그 아가씨는 편지를 받은 다음 날 혼자 그녀의 찻집으로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 갈색 종이 봉투를 탁자 위에 올려놓고 옥분이에게 말했습니다. 옥분이모님, 저랑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옥분이는 경희 씨가 아주 똑똑하고 주관이 뚜렷한 아가씨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편지의 내용을 전부 믿지는 않았지만 그 사진들이 마치 열쇠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늘 존재했던 작은 의문들을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지민이 자기 앞에서 늘 은연중에 어머니의 고집과 불통을 불평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매번 가족 식사 때마다 지민이 자기 어머니에게 보이는 그 참을성 없는 태도와
아버지와 계모에게 보이는 그 의도적인 아첨이 얼마나 눈에 거슬리는 대조를 이루었는지 떠올렸습니다. 이 조각들은 이전에는 그저 마음속에 흩어져 떠다녔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편지와 그 사진들이 마치 실처럼 그 모든 것을 하나로 깨어 그녀가 사건의 전체 모습을 똑똑히 보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후, 날씨가 아주 좋았던 오후, 햇살은 따스하고 바람은 부드러웠습니다. 경희 씨는 지민과 그들이 처음 데이트했던 삼청동 골목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곳은 통유리창이 컸고 창밖에는 오래된 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조용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녀는 불빛 아래 찬란하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자신의 가느다란 손가락에서 조심스럽게 정중하게 빼냈습니다. 그것을 정교한 벨벳 상자에 다시 넣고 원목 테이블 너머로 지민의 앞에 밀어 놓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지민의 당황한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민 씨, 반지는 약속과 미래를 상징해요. 하지만 그 미래는 반드시 존중과 정직 위에 세워져야 해요. 한 남자가 자신을 낳고 길러준 어머니조차 존중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앞으로 평생을 함께할 아내를 소중히 여길 리도 없겠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마지막 체면을 지켜주었습니다. 이 결혼 우리 취소해요. 우리 여기까지 해요. 그날 저녁 저는 부엌에서 혼자 먹을 무갈비탕을 약한 불에 끓이고 있었습니다. 국자로 표면의 거품을 걷어내고 있을 때 대문이 갑자기 쾅 하는 거대한 소리와 함께 세게 열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 큰 망치로 문을 부수는 것 같았습니다. 제 손에 들린 국자가 흔들려 끓는 냄비 속으로 떨어질 뻔했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안고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지민이 마치 격분한 상처 입은 야수처럼 뛰어들어온 것을 보았습니다. 녀석의 눈은 무섭게 붉었고 핏줄이 이리저리 얽혀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항상 빳빳하던 비싼 양복은 지금은 절인 배추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려 목에 빗둘게 걸려 있었고 셔츠 단추도 2개나 풀려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퇴폐적이고 짙은 술 냄새가 풍겼습니다. 당신이지? 당신이 경희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한 거지? 녀석은 저를 향해 포효했습니다. 침이 제 얼굴에 튈 뻔했습니다. 이 악독한 여자. 도대체 그 애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왜 나랑 파혼하겠다는 거야? 왜? 저는 녀석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몸을 돌려 부엌으로 돌아가 가스레인지 불을 조용히 껐습니다. 그 탕은 아직 다 끓지 않았습니다. 갈비가 아직 덜 부드러울 텐데 아까웠습니다. 제 침묵, 제 평온함은 분명 녀석을 더욱 격분시켰습니다. 내 결혼식을 망쳤어. 당신이 친아들의 행복을 직접 망쳤다고. 이제 만족해? 기분 좋아? 녀석은 제 어깨를 2손으로 붙잡고 미친 사람처럼 저를 세게 흔들었습니다. 왜 그랬어? 내가 몇 마디 했다고. 당신 마음은 도대체 뭘로 만들어졌길래 이렇게 악독할 수가 있어. 악독하다는 말. 제가 고생하며 혼자 키운 아들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듣기에는 이렇게나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했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도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분노와 술과 절망으로 완전히 일그러진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저는 녀석을 보았습니다. 마치 저와 아무 상관없는 낯선 사람을 보는 것처럼요. 거리에서 허공에 대고 행패를 부리는 낯선 사람처럼요. 제 마음속에는 분노도 슬픔도 어떤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텅 빈, 거의 잔인할 정도의 평온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심지어 녀석이 조금 불쌍하게 느껴졌습니다. 30살의 몸을 가졌지만 정신은 3살에 머물러 있는 영원히 자라지 못할 이 가련한 남자가요. 말 좀 해봐. 말을 하라고. 이 벙어리야. 녀석은 계속 소리 질렀습니다. 저는 아주 천천히
그리고 차가운 힘으로 제 어깨를 꽉 쥐고 있는 녀석의 손을 손가락 하나하나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한 걸음 한 걸음 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은 아주 안정적이었습니다. 녀석은 제 뒤를 따르며 계속해서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말은 점점 더 듣기 거북해졌습니다. 제가 이기적이라고, 자기가 잘 되는 꼴을 못 본다고, 평생 실패자로 살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문 앞에 이르러 낡은 나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딱 한 글자 말했습니다. 나가. 저는 평생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평온하고 단호한 눈빛으로 녀석을 보았습니다. 제 시선 아래 녀석의 욕설은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녀석은 아마 제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었을 겁니다. 모든 것이 이미 끝났다는 것을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문 잠그는 소리가 철컥하고 맑게 울렸습니다. 이 문은 두세 개를 갈라놓았습니다. 문 밖은 녀석의 히스테리와 절망과 분노의 세계, 문 안은 제가 이 인생의 큰 변화를 겪은 후 남아있는 유일한 그리고 마지막 평온과 존엄의 세계였습니다. 때로는 놓아주는 것이 사실은 이루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녀석이 자신이 져야 할 책임을 마주하도록 이루어주고 저 자신이 이미 썩어버린 관계에서 벗어나도록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이 무거운 나무 문이 닫힐 때 저는 무언가가 영원히 문 밖에 남겨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날은 하루하루 지나갔습니다. 벽에 걸린 낡은 괴종시계처럼요. 시계바늘은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움직였습니다. 옥분이는 제가 혼자 쓸데없는 생각에 빠질까봐 자주 집에 찾아왔습니다. 어떨 때는 갖다 낸 하얗고 통통한 백설기를, 어떨 때는 시장에서 사온 신선한 토마토 한 봉지를 들고 왔습니다. 그녀는 지민에 대한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저 함께 차를 마시며 사소한 잡담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의 채소 가격에 대해, 옆 골목 국수집 사장님이 또 아내와 싸웠다는 이야기에 대해, 어느 날 그녀는 구석에 먼지 덮개를 씌워놓은 제 낡은 재봉틀을 보며 문득 말했습니다. 혜평아, 너 손재주가 참 좋은데 은퇴하긴 너무 아깝다. 주민센터에서 요즘 조각보 가방 만드는 반이 열렸는데 일본에서 선생님 모셔왔대. 한번 가볼 생각 없어? 저는 원래 거절하려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눈도 침침하고 더 이상 그 바느질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이는 그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서 구경이라도 해봐. 친구 사귄다 생각하고. 그녀의 성화에 못 이겨 저는 그곳에 갔습니다. 뜻밖에도 그곳에 간 것은 제 인생의 또 다른 굳게 닫힌 창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작은 교실에서 저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언니들을 만났습니다. 그들 중에는 은퇴한 교사도 있었고 가정주부도 있었고 저처럼 남에게 말 못할 사연을 가진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모여 바느질을 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식 이야기, 과거 이야기, 미래 이야기를요. 그 조각난 천 조각들과 따뜻한 오후의 햇살 속에서 제 마음에 이미 딱지가 앉은 상처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바늘과 실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 잡동사니를 쌓아두던 구석을 다시 정리하고 제 낡은 재봉틀을 꺼내 깨끗하게 닦고 기름칠을 했습니다. 그 익숙한 드르륵 드르륵 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을 때 저는 제가 이 소리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생계를 위해 재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동네 이웃들의 바짓단을 줄여주거나 지퍼를 갈아주기 시작했습니다. 김 여사님은 딸의 촌스러운 낡은 원피스를 가져왔고 제 손재주로 멋진 조끼 원피스로 바꿔주었더니 그녀는 입이 귀에 걸릴 정도로 좋아했습니다. 이씨 아저씨의 손자가 졸업식에 참석해야 하는데 양복 바지가 너무 길어서 제가 멋지게 몸에 맞게 고쳐주었습니다. 제 작은 거실은
서서히 동네의 해평의 작업실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옷을 가져오면서 과일이나 간식을 함께 가져왔고 앉아서 저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갔습니다. 집안에 다시 사람의 온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 삶에 드라마틱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드라마에서처럼 갑자기 성공적인 사업을 시작하거나 세계 일주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삶은 그저 가장 단순하고 소박한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새벽 시장의 신선한 채소와 과일, 오후 햇살 아래 재봉틀의 규칙적인 소리, 저녁 무렵 친구들과 공원에서 산책하며 나누는 소소한 이야기. 이런 삶은 작고 조용했지만 제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더 이상 어떤 원망도 담을 수 없을 만큼 가득 찼습니다. 지민에 대한 소식은 가끔 먼 친척들의 입을 통해 드문드문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듣자 하니 금융권의 고액 연봉 직장을 그만두었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이사했다고 합니다. 듣자 하니 그다지 잘 지내지는 못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속에 어떤 파문도 잃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와 상관없는 낯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도 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두 녀석 자신의 인생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걸어가고 스스로 감당해야 할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도 저만의 새로운 인생이 생겼습니다. 비록 조금 늦게 찾아왔지만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이렇게 평온하게 끝을 향해 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때로는 물밑에 잠복한 압류처럼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 조용히 당신을 휘감아 버리기도 합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집에서 막 수선이 끝난 셔츠를 다림질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전화를 받으니 저쪽에서 먼 친척의 어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평소에 거의 연락하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보통 이렇게 연락이 뜸한 친척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오는 것은 돈을 빌리려 하거나 집안의 경조사를 알리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후자였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몇 바퀴를 돌려 말하다가 마침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저기, 혜평씨. 영호가 요즘 몸이 안 좋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했어. 영호, 김영호. 이 이름을 듣자 다리미를 든 제 손이 허공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이 이름은 거의 30년 동안 제 삶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전생의 일처럼 아득했습니다. 친척은 전화기 너머로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영호가 몇 년 전 사업에 실패하고 나중에는 그 화영이라는 여자에게 마지막 남은 재산마저 사기당하고 그 여자도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는 혼자 중풍으로 병원에 누워 있는데 곁에서 돌봐줄 사람 하나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들으며 어떤 의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았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저는 그 남자에 대해 사랑도 미움도 없었습니다. 제게 그는 그저 하나의 이름일 뿐이었습니다. 한때 제 삶에 나타났다가 나중에 사라진 이름. 그의 처지에 대해 저는 마음속에 어떤 동요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일이 이렇게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뜻밖에도 며칠 후 저녁, 저희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틈의 렌즈로 밖을 내다보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1년여 만에 녀석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그 빳빳한 양복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소박한 재킷과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았고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피로와 풍상이 서려 있었습니다. 실제 나이보다 몇 살은 더 늙어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녀석은 문 앞에 서서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엄마, 녀석은 저를 한 번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저는 녀석을 집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현관에 서서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니? 녀석은 손을 비비며 고개를 숙이고 머뭇거렸습니다. 마침내 용기를 낸 듯 고개를 들어 저를 보았습니다. 엄마, 아버지께서 편찮으세요? 들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녀석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평온할 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녀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병원비랑 간병인 비용이 많이 들어요. 제가 요즘 형편이 좀 어려워서. 녀석은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침내 온 진짜 목적을 말했습니다. 엄마, 저한테 돈 좀 빌려주실 수 있으세요? 많지는 않고 2천만 원만요. 제가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꼭 갚을게요. 저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조용히 녀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초라하고 미안해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생각했습니다. 당시 그들 부자는 한 명은 젊은 애인을 붙잡기 위해, 한 명은 자신의 번듯한 결혼식을 위해 무정하게 저를 밀어냈습니다. 이제 한 명은 쓰러지고 한 명은 몰락하자 그들의 눈에 번듯하지 못하고 늙고 가난했던 이 엄마를 다시 떠올린 것입니다. 원래 그들의 눈에 저 최혜평은 단지 이런 기능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그 자리에 있어서 언제든 돌아와 도움을 청하고 기댈 수 있는 마지막 피난처. 녀석은 계속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들로서의 책임에 대해, 아버지에 대한 죄책감에 대해. 저는 듣다가 녀석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민아, 저는 녀석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는 맑았지만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게 아들로서의 책임이라고 했니? 저는 녀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물었습니다. 그럼 지난 30년간 너는 이 엄마에게 책임을 다했니? 녀석은 입을 벌렸지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 이 얼마 안 되는 노후 자금은 내가 아플 때 쓰려고 남겨둔 돈이다. 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희 부자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을 뒷수습하는데 쓰라고 있는 돈이 아니야. 너 이제 어른이야, 지민아. 30 넘었어. 3살이 아니고. 말을 마치고 저는 그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녀석을 문 밖에 어색하게 세워둔 채로요. 그 이후로 녀석은 다시는 저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제 머리카락은 이미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겨울산 정상의 만년설처럼요. 얼굴의 주름은 몇 줄 더 늘었습니다. 주름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은 드물게 따뜻한 겨울 햇살이 비치는 날이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제 재봉틀 위에 쏟아졌습니다. 공기 중에는 작은 먼지들이 빗줄기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돋보기 안경을 쓰고 바지 한 벌에 단을 박는 데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서 망설이는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돋보기 안경 위쪽으로 조용히 서 있는 한 사람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지민이었습니다. 녀석은 몇 년 전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세월은 결국 녀석의 얼굴에도 흔적을 남겼습니다.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겼고 관자놀이에도 약간의 서리가 내렸습니다. 더 이상 기세등등하던 금융계의 신예도 몰락하고 초라하던 실업자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중년 남자로 보였습니다. 눈빛 속에 한때의 자부심과 날카로움은 모두 닳아 없어지고 깊이 침전된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녀석의 손에는 아주 신선해 보이는 사과 한 바구니가 들려 있었습니다. 녀석은 들어오지 않고 그저 문 앞에 서서 조금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바쁘세요?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안경을 벗었습니다. 들어와 앉아라. 제가 말했습니다. 녀석은 마치 특별 사면이라도 받은 것처럼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와 그 사과 바구니를 거실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녀석에게 지난 몇 년간 어떻게 지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건강은 어떠신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녀석도
입을 열어 무언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작은 소파에 조용히 앉아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제가 다시 안경을 쓰고 바늘과 실을 들고 마치지 못한 일을 계속하는 것을요. 햇살이 우리 모자 사이에 길고 조용한 빛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녀석이 오늘 그저 이렇게 조용히 앉아 있다가 갈 것이라고 생각할 때쯤 녀석은 갑자기 아주 낮고 잠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제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재봉틀 소리도 함께 멈췄습니다. 집안은 다시 극도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돌아보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어나 부엌으로 가서 찬장에서 깨끗한 컵을 하나 꺼내 녀석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타주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찻잔을 녀석 앞에 탁자 위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녀석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더 앉아 있다가 일어나 묵묵히 떠났습니다. 저는 용서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너무 늦어버린 사과가 저에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녀석 스스로의 그 황당했던 과거에 대한 작별 인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오래전에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녀석을 용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밤아들의 약속을 믿고 이를 악물고 버텼던 젊었던 제 자신을 용서했습니다. 저는 한때 진실했지만 맹목적이었던 제 사랑을 용서했습니다. 사랑은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다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최혜평 여사의 이 경험은 많은 분들의 마음을 오랫동안 가라앉히지 못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한 벌에 짙은 녹색 한복. 그것은 한 어머니의 30년의 기대와 자부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모양 빠진다는 냉혹한 한마디의 땅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 이면에 얽힌 가족의 정, 자존심, 배신, 그리고 화해. 모든 과정이 우리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아들 지민의 행동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단지 결혼식의 체면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와 계모의 영향 아래 이미 고생한 어머니에 대한 혐오감이 생겼던 걸까요? 그 익명의 인터넷 게시글은 철없는 젊은이의 불평이었을까요? 아니면 악독한 신종 감정 폭력이었을까요? 그리고 해평 어머님, 그녀는 마지막의 싸움이 아닌 한 통의 편지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그녀의 방식에 동의하시나요? 결국 몰락하여 도움을 청하는 아들을 마주했을 때 그녀는 거절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냉혹하고 무정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한 필요한 자기보호였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체면과 실리의 줄다리기는 종종 가족 관계를 복잡하고 취약하게 만듭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목소리를 간절히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가족 사이의 진정한 체면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한 줄기 빛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이 실제 사례에서 무언가를 느끼셨다면 저희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이 깊은 생각에 잠기게 하는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의 진정한 가치를 되돌아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댓글란에서 여러분과 깊이 있는 소통을 기대하겠습니다. そうですね、はい。それであなた途中で、なんかこれおかしいなっていうような風に感じた？感じました。店があまりにも場違いな高級